정부가 내년 세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오늘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정부가 내놓게 된 배경, 의미 짚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정책 실효성 역시 함께 진단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손창용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김 교수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정부가 초점을 좀 맞춘 부분, 강조하는 방향이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좀 확대되고 있고 또 한일 갈등이 또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예. 또 뭐 영국의 브렉시트도 나오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로 대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 기업의 좀 경제를 좀 활성화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했는 건데요. 이게 원래 7월 25일 날 이제 정부가 입법 예고를 했었고, 이제 그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오늘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총 관련된 법안은 15개 법안이고, 뭐 영상 콘텐츠의 뭐 감세라든지 이런 뭐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내용이고, 이것이 9월 3일 날 정기국회가 열릴 때 이제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서 예. 확정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 경제 활력의 회복을 초점을 맞췄다. 당초 지난달 말에 나왔을 때 이런 내용이 좀 발표가 됐었는데, 하지만 경제 하방 리스크는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정부의 그 경제 성장률 당초 목표가 2.8%, 3% 미만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뭐 계속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분기별로 마이너스가 되면서 1%대로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정부도 이렇게 돼서는 좀 심각하다는 걸 인식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세금을 인하해서 경제를 활성시킨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원래 영화 배우 출신인데요. 본인이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2차 세계 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세율이 90%였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꼭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고 해서 본인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 세율을 꼭 인하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진짜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세율을 대폭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경제를 살리는 기초를 닦았다고 해서 레이건오믹스라고 불리고 있고, 또한 그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 2월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법인세를 무려 13%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21%가 미국의 법인세인데요. 이와 예. 같이 이제 모든 역대 정부가 세율을 낮추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개략적인 내용 설명과 배경 설명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그럼 위 교수님, 이 경제 활력 측면에서 봤을 때요,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좀 구분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어떤 경제 활력 측면에서 세법 개정안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정도 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투자 활력 제고, 그리고 두 번째가 소비 수출 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가 혁신 성장 지원. 예. 이런 어떤 세 개의 큰 어떤 카테고리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활력 제고라는 것은 투자를 쉽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지 세금을 깎아주겠다 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좀 많이, 세금을 깎아줄 테니까, 감면해 줄 테니까 투자를 좀 많이 하라라는 게 이번 이슈고요. 소비하고 수출의 활성화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개인 차원에서도 뭐 내국인의 뭐 면세점 구매 한도 뭐 확대, 예. 그리고 뭐 승용차 개별 소비세 뭐 감면을 확대하는 이런 어떤 예. 제도가 있을 수 있고요. 혁신 성장 지원은 뭐 특히 이제 신성장이나 원천 기술에 대한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예. 오늘 정부안이 최종 일단 확정은 됐습니다. 근데 기존 안에서 좀 달라진 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세무사님이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기존에 7월 25일 날 저희들이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몇 가지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1년 적용하던 부분을 3년으로 연장을 하도록 했고요.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도 개정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여기에 이제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작년 연말에 개정된 것 중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반기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의
어떤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을 15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되어서 이제 기존대로 반기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이제 근로장려금이 1년에 이제 2번 지급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완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거래 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라든가 또는 조세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불응했을 때 과태료 조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논란이 좀 일었던 것이 이 국세 범위에 관세를 포함하는 개정 방안이 좀 있었는데 일단 이 보류가 됐다는 소식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좀 어떻게 분석되나요? 예, 일단은 이제 관세는 이제 국세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국세기본법에서 이제 관세를 포함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국세청과 관세청의 그러니까 관리 감독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이제 관세를 국세로 분류하고 있으면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보면 현재 관세청이나 관세사 등의 업계 이런 반발에 부딪혀서 보류된 걸로 볼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통관 절차가 분법되면서 내년에 관세법을 전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보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과 좀 쟁점이 묶여 있는 그런 이유로 인해 보류가 됐다는 소식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혁신 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지난달에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 경제가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같이 녹록치 않은 이 대외 환경에 맞닥뜨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부터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좀 효과도 따져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먼저 이 위 교수님,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이 중소 또 중견기업 육성에 우회 중심을 두는 기존 정책 기조가 좀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해 볼 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 자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부터 세액 감면에 적용 대상 자체를 확대했다. 예. 대상을 확대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5년간 예를 들면 확대함과 동시에 이제 기존의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50% 정도 이제 감면해 주는 뭐 이런 정책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위기기 지역에 이제 현재 뭐 이제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이제 부진한 지역들이 많습니다만 예. 위기 지역에 대한 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5년간 100%가 이제 감면되는데 추가 2년간 또 50%를 감면해 주는 이런 어떤 정책들이 나와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 이제 설비 투자, 생산성 향상, 뭐 안전 시설 투자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정말 파격적으로 한 7% 정도의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서민이나 중산층의 세부담을 좀 줄이고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좀 확대하는 이 부분 역시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 이전 정책과 방향을 좀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소득세율 제일 높은 구간이 연봉 5억 이상이 되게 되면 42% 냅니다. 예. 과거에보다 소득세율은 좀 올렸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 구간이 2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좀 낮추어주고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좀 42%까지 최고 세율을 좀 올리겠다. 예. 올리겠다는 게 정책입니다. 항상 보면 이제 법인세는 좀 기업들에 좀 낮추어서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법인세율은 좀 낮추게 되고 예. 또 개인의 소득세는 좀 올리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개인의 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좀 올리는 방법, 예.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법인세만 좀 낮추어서 경제 활성화하는 법안이 이제 좀 추진되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민 증세, 고소득층 이제 증세, 서민 감세 이 기조가 좀 유지가 됐다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교수님,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설비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엔 대기업 감세 카드를 좀 꺼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현재 이제 대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대기업의 어떤 현금 보유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 기준으로 약 한 170조 정도의 현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작년에 비해서 2017년에 비해서 한 7.6%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반대로 2018년에 설비 투자는 4.2%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보유는 증가하고 설비 투자는 감소한 상황은 글로벌 국내외 경기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이런 점에서 이번 그러니까 결국엔 이번 조치는 세금을 감면해 줄 테니까 일단 투자를 하라라는 시그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이런 어떤 현금 보유와 투자를 줄이는 이런 어떤 하나의 액션을 행동을 아마 바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기에는 지금 대외적인 환경이 너무나 지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번 감세 카드 자체가 그렇게 대기업에게 파격적인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뭐 대외 환경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여건 탓에 정부가 좀 이렇게 좀 기조를 열었지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관측을 해주셨는데 김 교수님은 좀 의견이 비슷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연구 투자라든지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파격적으로 세액 공제를 좀 해줘야 예. 되는데 그렇게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고 미국은 21%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3%나 낮추어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전 세계 미국 기업들이 나가 있던 것을 다시 미국으로 회귀시키고 있어요. 애플 공장이 중국에 있는데 그럼 미국으로 다시 와라. 예. 아이들 도와주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고 전 세계에 흩어진 기업들을 오히려 미국으로 지금 불러들여서 세금을 낮춰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서 미국의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활성화된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낮추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법인세율을 좀 인하하고 기업에 대해서 투자 감세라든지 이런 투자 친시장 정책을 좀 해달라. 그래서 기업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번에 한시적이나마 좀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경제를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예. 그것은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시적 감세로 이제 투자 마중물 역할을 좀 하겠다는 그 정부의 의도. 하지만 다른 나라처럼 실질적인 좀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좀 덧붙여 주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그런데 사실 상속세나 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들 의외란 반응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안 중에 가업 상속 공제 사후 관리의 기준을 대폭 완화한 점이 대표적인데요. 예. 이 부분은 과거 정권에서도 계속 건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우리 부자 감세라는 이유 때문에 개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그러니까 업계 쪽에서 많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졌는데 그 부분을 잠시 살펴보면 이제 가업 상속 시에 이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서 가업 등의 경영을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속 기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것 하고 또 고용이 유지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완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이제 기업은 가업 상속 제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세액 공제를 받는 대신 고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 유지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고용이 계속 감소되는 게 기업의 추세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10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업 상속 공제 제도에 대해서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상속을 할 때 가업 상속에 대한 요건을 검토하면서 고용 유지 조건 때문에 이 공제를 포기하거나 또는 적용하신 분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들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이제 고용 유지 조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단축된 매년 이제 고용 유지 조건이 80% 이상 고용을 해야 되고 7년간 100% 유지하면 됩니다. 이게 예. 이제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업종 변경에 있어서도 상속 받았을 때 유지했던 업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변경 범위를 표준 산업 분류에 나와 있는 이제 분류 단계가 5단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세 번째 단계 소분류라고 하는 데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중분류까지 범위를 예. 확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피 제조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계속 모피 제조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경이 되면 모피 제조뿐만 아니라 봉제 의복이라든가 편조 의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해주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상속자들이 회사 경영에 숨통을 열어줬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좀 하나만 이 내용과 관련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이번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일선에서 좀 상담을 많이 하시겠잖아요. 예. 좀 이 평가가 실제로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있어 보이는데 좀 어떻게 일선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업 상속과 관련해서는 지금 개정안에 있어서는 이제 그 부칙 사항에서 예. 과거에 적용받던 분들도 적용해 주는 걸로 지금 개정은 되어 있습니다. 개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다행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고용 유지가 80%와 100%를 계속 7년 동안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어려운 점으로 고용 남고 조건에 있습니다. 단서를 단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예. 조금 더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제가 방금 세무사님과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혜택 수준이 기업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좀 덜어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찔끔 지원이라는 이 비판에 불만의 목소리도 좀 작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유 교수님, 방금 제가 세무사님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좀 현실이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실이 지금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수준들은 기업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국내 경기 및 글로벌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어떤 한 그 미중 무역 마찰도 이제 기업들에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더기되면 홍콩 시위 자체가 또 한 번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예. 이런 상황에서 한일 간의 어떤 경제 마찰까지 지금 겹쳐지는 거의 뭐 그냥 온갖 한 3중, 4중의 지금 부담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기업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어떤 경기 악화를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이번 조치는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라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의 그런 고민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실제로 경기 상황 그리고 기업들이 현재 체감하고 있는 상태에 비해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결국에는 법인세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고 예. 기타 나머지 어떤 특히 R&D에 대한 투자들이 기타 즉 투자에 대한 세율을 계속 조정함으로써 어떤 경기 자체로 회복을 좀 노리고 있는데 예. 역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미흡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앞서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역시 전면적인 세율 인하보다는 한시적이란 그 조건, 기한을 따라서 공제 혜택을 좀 부여한 부분, 여전히 기업들로서는 아쉬울 것 같은데 결국 기업들이 원하는 건 법인세 인하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법인세율을 13%나 낮춰서 예. 지금 21%, 우리나라가 27%입니다. 또 OECD 평균이 21%니까 우리나라가 한 4, 5% 정도 더 높거든요. 지금 한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본도 23%입니다. 우리보다 더 낮고 또 대표적으로 독일과 캐나다가 15%입니다. 법인세율이.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율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외국 기업이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부르는데요. 포린 디렉트 인베스트먼트라고 예. 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식과 채권을 사는 것을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직접 투자는 우리나라에 와서 땅을 사고 공장을 지어서 한국 사람을 고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고 이 간접 투자하는 주식과 채권은 주식은 3일 결제이기 때문에 3일이면 다 팔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투자가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직접 투자의 가장 절대적인 게 이 법인세율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법인세를 낮추고 중국이나 뭐 전 세계 각국들이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세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작년에 나간 것이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 대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것이 우리나라 기업 해외 기업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보다 3배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전 세계가 법인세를 낮추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법인세율을 좀 낮춰서 한국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법인세율 인하도 문재인 정부에서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희망 섞인 경기 여건을 감안한 이 조서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김 교수님께서 해주고 계신데요. 아쉬운 점은 이뿐만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감세가 있으면 이를 보충하는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되는 게 이 세법 정책의 기본일 것 같은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도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예. 세무 당국, 납세자와 당국 간의 이 가교 역할을 하시는 이 세무 대리인으로서 예. 재정 건전성, 전문가들 나라에서 얘기하는 이 재정 건전성, 실제 일선에서는 좀 어떻게 좀 우려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이제 감세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현재 이제 국내외 여건으로 볼 때 기업의 이제 소득이 증가하기보다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소득 감소는 당연히 이제 세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감세로 세금을 줄여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이제 잠재 성장력이 이제 떨어지는 상황과 보호 무역주의라든가 일본과의 문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세부담을 줄여서라도 감세해서 투자를 연결시키는
연결시키고자 이제 감세 정책을 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런 감세가 된 부분들이 투자로 또 연결이 되고 또 고용으로 고용 증대로 연결이 되는지 하는 부분은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이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무사님 일선에 계시니까 계속해서 좀 하나 더 궁금한 걸 여쭙고 싶은 게 세금 내시는 분들이야 뭐 하루 이틀이 아니겠죠. 뭐 세금 납부하기 힘들다는 그런 볼멘 소리가 올 들어 좀 최근 들어서 계속 좀 이런 불만 이런 게 좀 더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예, 세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계시고 피부로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그런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소득이 줄어드는 것만큼 세금이 그렇게 같이 줄어들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소득 감소분은 큰데 세금은 작게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그렇지만 정부는 지금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좀 반대로 가고 있는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세금이 줄고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결국은 적자가 누적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정부의 이제 정책적 기조라는 것은 이런 마중물, 즉 세수 감소를 통해서 마중물을 부어넣고 이게 이제 경기 확대 또는 다시 이제 성장을 촉진함으로 인해서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 즉 선순환 구조라는 전제하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현재 이제 기업이 현재 예측하고 있는 것은 아까 이제 현금 보유라는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70조라고 이제 증가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면 기업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부는 이걸 이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양자 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의 낙관적 시나리오가 붕괴된다면 무너진다면 내년 이후에 그리고 경기가 또다시 이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면 하강 국면에 계속 가게 된다면 재정 적자는 급격히 확대될 것이고 이는 상당히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의 세수 전망 그리고 반대로 위험을 점점 크게 인식하고 있는 기업들 간의 이 괴리 이 부분과 관련해 김 교수님께 이어서 계속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 정부의 지금 같은 이런 투자 유인책이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야말로 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세수가 줄어드는 리스크도 좀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현재 올해 예산 비해서 513조는 이제 작년 비해서 한 9% 증가한 거고 항상 이렇게 한 10% 가까이 이제 재정 지출 확대를 해서 했는데 정부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1929년도 미국에서 대공황이 왔을 때 이렇게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냈었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도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장해서 정부 예산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어느 역대 역사로 보면 항상 불황이었을 때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민간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데 민간 기업들도 지금 현재 미중 무역이나 한일 갈등 대외적인 악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현금 보유하고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확대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일자리를 만들거나 현재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은 확대해야 된다. 다만 이와 같이 이제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것,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같은 정부가 재정 적자 확대되면서 붕괴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정부는 균형을 좀 맞춰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문제는 지금 같은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질 경우 일선에서 지금 기업들로부터 체감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수 확보에도 결국 빨간불이 켜지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보호무역주의라든가 미중 간의 문제, 일본 간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기업 환경이 굉장히 악화돼 있고요. 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되는 문제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제 고용으로 인한 그러니까 그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은 최저임금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소비를 지금 줄이고 있는 단계이고요.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경영 환경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수가 크게 늘기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현금 보유분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보유분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든가 정책이 도입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 교수님께는 끝으로 이 장기적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 노력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 좀 보완책을 좀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현 자연 예산의 어떤 뭐 인건비 등등에서 자연 증가분만을 보더라도 예. 매년 몇 퍼센트가 증가하려는 것은 그 명확 관화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정 적자도 쌓일 거라는 걸 이미 우리는 예상하고 있고 향후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예. 상태에서 뭐냐면 예산의 즉 인풋 대비 아웃풋, 즉 예산이 투입됐을 때 그 아웃풋 결과에 대한 즉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 양적으로 아무리 확대를 해도 어떤 경제 전체적인 어떤 그 상태의 어떤 복구 또는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은 정부의 어떤 세수도 그렇습니다만 보면 세수의 감소로 무릅쓰고 양적으로 투입을 늘리겠다고 하는 양적 증가의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거냐 질적인 측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고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